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잿빛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두려움과 사랑을 그린 이야기, 미국 작가인 잭 샤키의 단편 소설 똑똑한 자들을 준비해 왔어요.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내면에 남은 희망과 상처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뉴스 속보가 정규 방송을 끊고 흘러나온 것이 첫 번째 조짐이었다. 러시아가 국제연합회의장에서 단호한 경고를 내뱉었고 미국은 차갑게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맞섰다. 그게 전부였다. 심각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덜 심각할 수도 있었다. 늘 있어온 신경전일 수도 있고 이번이 진짜일 수도 있었다. 속보는 40초 남짓 이어졌고 그 뒤로는 다시 평소의 방송이 재개되었다. 경보도 없었고 주파수 안내도 없었고 채널을 고정하라는 말도 없었다. 그저 속보 하나가 지나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이 이어졌다. 피트 크롤리는 아내 베스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그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 물었다. 베스의 부드러운 이마에 희미한 주름이 깊어졌다. 잘 모르겠어. 그녀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루실한테 전화해볼게. 그 집은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맥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마치 다시는 이 맛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듯 음미했다.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지만 방금 속보가 끊어놓은 서부극 화면은 더 이상 그의 시선을 붙잡지 못했다. 베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다듬고 전화기로 향했다. 루실에게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날은 2번이나 잘못된 번호를 눌러 결국 번호를 찾아보고야 했다. 코리도 그렇게 생각해. 베스가 이유를 설명하자 루실이 말했다. 지금 방공호 점검하러 나갔어. 물이랑 음식은 넉넉한데 혹시 모르니까 책을 더 챙겨야 한다고 하더라. 우리가 왜 이번엔 정말일 거라고 느끼는 걸까? 베스가 중얼거렸다. 우리 둘 다 같은 느낌이었고 너희도 그렇다니. 낙타 등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집 한 가닥 같은 느낌이야. 이제 정말 한계라는 그런 기분. 하지만 루실은 이런 얘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다. 코리가 들어오네. 베스. 책 옮기는 거 도와줘야 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짧고 어딘가 떨리는 웃음이 들렸다. 나중이 있다면 말이야. 그러곤 전화를 끊었다. 베스가 돌아왔을 때 피트는 이미 맥주를 비우고 텔레비전 옆에 멈춰서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베스는 그의 팔을 잡았다. 그제야 피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 루실은 뭐래? 베스는 어딘가 애써 웃는 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조금 올렸다. 피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 집도 그렇구나. 알고 있었어.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 거야. 문제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느냐지. 베스는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잘 들어봐. 그녀가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루실이랑 코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말했어. 상황이 터지면 같이 들어오라고. 자리도 있다고 했잖아. 나도 음식은 충분히 있으니까 부담도 안 돼. 우리 지금 가자. 혹시 모르니까. 피트는 격하게 팔을 뿌리치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여러 번 말했어. 나는 거기 가서 몇 주 더 버티다가 목 타 죽고 굶어 죽는 꼴은 보기 싫어. 세상이 끝나면 그냥 같이 끝나는 쪽이 좋겠어. 그러다 문득 표정이 누그러지고 그는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 하지만 베스, 너는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이해할게. 짐 싸는 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베스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피트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만해.
그녀가 울먹이며 외쳤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나 혼자 어떻게 가. 당신 없이 내가 뭘 해. 화가 섞인 두려움으로 떨리는 작은 주먹을 피트의 가슴에 마구 내리치는 것을 그는 손목을 붙잡아 가까스로 막았다. 알았어. 알았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해. 우리 그냥 여기 있자. 같이. 피트는 아내를 끌어안으려다가 갑자기 활짝 웃더니 아내를 돌려 세웠다. 아니, 이왕이면 파티라도 하자. 그는 베스를 부엌 쪽으로 밀며 말했다. 추수감사절에 마시려고 아껴둔 와인 있잖아. 오늘 열자. 그리고 먹어보지도 않은 멸치 페이스트도 좀 꺼내고 냉장고에 남은 찬치킨도 있어. 베스가 그의 들뜬 기운에 동하며 말했다. 양파즙도 있고 콘 과자도.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루실인가? 피트가 베스를 향해 물었다. 베스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짧게 깎은 머리 위에 모자를 빗돌게 눌러쓴 젊은 군인이 숨 가쁘게 들이닥쳤다. 피트 베스 들어보셨어요? 방금 나온 뉴스 속보. 그가 말했다. 마틴! 피트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기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마틴 페넬리는 이웃 주민이자 우주군 예비역이었다. 도로시아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같이 가요, 제발. 마틴이 다급히 말했다. 무슨 일이 정말 일어나려는 거구나? 베스가 물었다. 틀림없어요. 마틴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전 세계에서 폭동이 시작됐어요. 런던, 시카고, 카이로, 공공대피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렇대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서로 짓밟고 난리라네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피트가 말하는 동시에 베스도 말을 꺼냈다. 공용 비상 주파수도 안 잡히던데 공용 비상 주파수라니. 마틴이 씹어뱉듯 말했다. 그걸 켜는 순간 패닉이 폭발해요. 지금 방송국도 간신히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경보 한 번만 울리면 전국이 2억 명짜리 폭도 집단이 되는 거죠. 피트, 베스가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피트는 마른 입술을 할고 마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기지에는 뭐가 있어? 대피시설? 우주선이요. 마틴이 말했다. 우주선 하나. 시험도 제대로 안 끝난 상태지만 사실상 남은 사람에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저는 갈 거고 도로시아도 갈 겁니다. 제 승무원 중 3명도요. 나머지는 전투기 훔쳐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족들 곁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요. 그 우주선이 어디로 가는데? 달기지요. 마틴이 답했다. 거긴 공간도 넉넉하고 합성 식량도 있고 산소 발생 장치도 있고 물 재생 시스템도 있어요. 오늘 국제연합회의장에서 일이 터졌으니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달 기지예요. 베스는 간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가면 안 될까, 피트? 그건 지하 방공호랑 다르잖아.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잿더미에서 음식 찾아 헤매는 일도 없고 거기서라면 오래 살 수도 있어. 제발, 피트. 제발 생각을 좀 해야겠어. 피트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선택이 2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여기서 기다리거나 코리집 대피소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새로운 선택지가 있을 줄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네. 그건 살 기회야, 피트. 베스가 거의 울부짖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게 정말 사는 것일까? 피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달 기지에 가면 거기도 못 나와. 코린의 방공호랑 뭐가 달라? 방사능 때문에 묻히나.
진공 때문에 갇히나. 결국 똑같이 갇히는 거잖아. 피트! 제발! 베스가 절규하듯 말했다. 젠장, 피트, 결정 좀 하라고요. 마틴이 소리쳤다. 더는 못 기다려요. 아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믿고 있는데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난 못 가겠어. 피트가 털썩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은 가고 싶지가 않아. 좋아요. 마틴이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좋은 일 좀 해보겠다고 내 목숨까지 걸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다 다시 멈춰서서 돌아와 피트의 손을 꽉 잡았다. 행운을 빌어요, 피트. 그리고 베스에게도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베스. 안 돼, 잠깐만요. 베스 크롤린이 소리쳤다.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린 채 그녀는 서둘러 마틴을 따라 뛰어나갔다. 저 갈게요. 제가 같이 갈게요. 피트는 돌처럼 굳어서서 베스가 어둠 속을 달려 자동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당황한 마틴은 피트 쪽을 향해 미묘하게 미안한 표정을 지은 뒤 베스를 따라갔다. 차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피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문을 닫고 차가워진 밤 공기를 차단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추수감사절을 위해 아껴두었던 와인병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확 잡아내려 싱크대에 힘껏 내던졌다. 병은 산산이 부서져 반짝이는 조각이 되었다. 코리. 루실이 불만을 터뜨렸다. 당신 그 책들 안 읽을 거라는 거 알잖아. 바니티 페어나 코닝스비는 시작만 100번 하고 매번 흥미를 잃었잖아. 그 자리에는 더 쓸모있는 걸 넣을 수 있다고. 코리는 아내가 빼낸 책들을 다시 억지로 꽂아 넣고는 책장을 등으로 밟고 서서 고집스레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건 기록이야. 그는 고함을 참고 말하려 애썼다. 서머시 시대의 사회 모습, 디즈레일리 시절 영국 학교 체계 같은 게 담겨 있다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망하기 전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싶어 할 거야. 왜? 루실이 되물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거지. 당신이 굳이 알려주지 않으면 궁금해하지도 않을걸? 그리고 바니티 페어나 코닝스비 같은 걸 알아서 뭐하게? 당신도 몰라도 잘 살았잖아. 좋아. 코리가 버럭 소리치며 책장을 헥 돌았다. 그러고는 책들을 한 움큼씩 쑥쑥 빼내 바닥에 내던졌다. 그럼 시리얼이나 채우던가. 영화 잡지라도 아니면 파마약이랑 립스틱이라도 넣어. 우리 아이들 머리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잖아. 코리, 그만해. 루실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책을 주워 담으려다가 곧 포기하고 남편의 팔을 붙잡아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 그러다 코리의 팔꿈치가 그녀의 가슴을 세게 치고 들어갔다. 루실은 움찔하며 뒤로 주저앉았다. 얼굴이 새하얘진 코리가 급히 다가가려다 바닥에 쌓여있던 책더미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책 위에 엎어진 그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는지 루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뒤 코리도 멋쩍은 듯 따라웃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루실의 웃음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웃음은 계속되는데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코리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루실은 웃음을 멈추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냈다. 말씀해 주셔야죠. 마틴이 쇠프레임으로 된 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도로시아는 끙끙거리며 땀에 젖은 베개 위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며 파들파들 떨었다. 몸은 벌써 고통으로 뒤틀려 있었고 그녀는 벨트로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도로시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은 흐릿했다. 정말 놀라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마티는 주먹으로 철제 벽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이륙이 어떤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얼마나 많은 성인이 이륙 중 중력 때문에 내부 출혈로 죽었는지 말했잖아. 너는 혹시라도. 마티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침대 프레임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만 했다. 아내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 아기, 내 아기, 불쌍한 아기. 피트는 술에 절은 채 흐릿한 정신으로 종이와 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작게 훌쩍이며 코를 훔쳤고 현관을 두드리는 발소리도 익숙한 목소리도 처음에는 듣지 못했다. 그의 이름이 세 번째 불리고 나서야 그는 놀라서 허둥대며 손에 든 것을 감추려 했다. 베스가 침실로 들어왔고 피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봤다. 침대 옆에는 빈 맥주캔이 굴러다녔고 바닥 카펫 위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옷장과 서랍장 사이 벽지에는 길게 찢어진 흠집이나 있었다. 당신 탓 아니야. 베스가 조용히 말하며 그의 목덜미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피트는 갑자기 울컥하며 베스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얼굴을 그녀의 배에 파묻고 흐느끼며 말했다. 너무 화가 났어. 너무 미웠어.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위층으로 올라와서 계속 술만 마셨어.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유리 깨버렸어. 그러고는 바닥에는 둘로 갈라진 결혼사진이 말려서 쓰러져 있었다. 베스는 그것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도 고치려고 했잖아. 당연하지. 피트가 얼굴을 다시 그녀 쪽으로 파고들며 말했다. 화가 났어도 결국 다시 고치고 싶었어. 나도 그래. 베스가 말했다. 집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차 세워달라고 소리 질렀어. 더 못 가겠더라. 걸어서 돌아왔어. 버스도 안 다니고 부엌에서 와인 깨진 거 보았어. 맥주는 남아있어? 피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꼭 안고 있었다. 그럼 우리 파티는 계속할 수 있겠네. 베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계획했던 것만큼 근사하진 않더라도. 그 순간 피트는 벌떡 일어나 베스의 입술을 단단히 붙잡았다. 서늘한 공기 대신 그들 사이에는 뜨거운 체온만이 남았다. 우주선이 달 기지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그곳에 주둔하던 남자들은 이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검은 우주 공간 속에서 은빛과 푸른빛을 띠던 지구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작은 주황빛과 흰빛의 점들로 터지기 시작했다. 그 점들은 점점 더 빠르게, 더 많이 터지며 대륙의 윤곽을 불길한 빛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흰 증기가 솟구쳤다. 바다가 끓어오르듯 치솟으며 하얀 구름을 만들었다. 지구 전체가 흩날리는 하얀 증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듯했다. 달 기지의 남자들은 서로 말없이 일만 계속했다. 누가 먼저 말하자고 하지 않았지만 모두 본능적으로 침묵을 선택했다. 그저 우주 관측 장비를 점검하고 이미 불타 사라졌을 지상의 관측소로 보고를 보내고 물과 산소를 측정하는 일상을 이어갔다. 아무도 방금 본 지구의 모습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몇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들이 겨우 붙잡고 있던 침착함이 달아나려던 순간 우주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다. 먹을 입이 더 늘었군. 달 기지의 책임자가 관측창 너머로 어색하게 걸어오는 우주복 차림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받아줘야 하는 건가? 혹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타고 있어도
나는 잘 모르겠군. 저기 보세요, 책임자님. 부관이 말했다. 앞장서서 오는 작은 사람. 누군가의 팔에 기대고 있는 걸로 보아여자 같습니다. 책임자의 눈빛이 잠시 가늘어졌다. 그는 부관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를 들여보내. 먼저 들여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냥 그 여자만 들여보내. 책임자님. 부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여기 온 지 석 달 동안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책임자가 말했다. 아마 저 여자가 이 우주에 남은 마지막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 여자가 누구와 함께 왔건 그 남자가 좋다고 내어줄 것 같지는 않군.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복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퍼즐책을 집어들고 암호문을 풀기 시작했다. 부관은 입술을 꾹 다물고 돌아섰다.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끝난 거야. 코리가 아내에게 말했다. 루실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폭격이 멈췄잖아. 우리는 살아남았고 음식도 몇 달은 충분해. 방사능 수치도 그때쯤이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뭐? 루실이 남편과 그들 앞에서 군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든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책장이 가득 찬 대피소 아니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다시 세우면 되지. 뭘? 루실이 되물었다. 뭘 어떻게 다시 세운다는 거야? 당신은 라디오를 만들 수 있어? 한다고 쳐도 누구한테 신호를 보낼 건데? 누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내 말은 집을 짓고 땅을 갈고 동물을 키우고 땅이 이제도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 동물이 남아있긴 할까? 땅속 깊이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한나. 루실의 목소리는 더없이 침착했다.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줘. 코리가 답했다. 지금 내가 현실적이야. 루실이 조용히 말했다. 차라리 피트랑 베스랑 같이 있을 걸 그랬다. 그 사람들은 이제 다 타서 없어졌을걸. 루실은 어깨를 약간 들썩였다. 어쩌면 그 편이 나았겠지.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기저귀를 갈아야 하나 보다. 코리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코닝스비 읽어줘. 루실이 중얼거리더니 또 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코리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려서 웃음을 멈추게 했다. 지구가 타오른 뒤 겨우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거대한 우주선이 흔들리는 불꽃을 내뿜으며 타다 남은 지표면에 내려앉았다. 달. 기지 책임자는 굶주림으로 뼈만 남은 몸을 이끌고 선체에서 나와 눈부신 햇빛 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러다 까만 바위 위에 앞으로 쓰러지며 숨을 몰아쉬었다. 뒤이어 우주선의 문턱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나타났다. 여자였다. 머리는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군데군데 흰 가닥이 섞여 있었다. 얼굴에는 병마가 깊게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으로 펼쳐진 검은 황무지를 보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죽었어. 세상은 죽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장례식에 와 있는 거야. 끔찍한, 끝없는 장례식장. 책임자가 신음하며 팔꿈치로 몸을 일으켰다. 어딘가는 희망이 있을 거야. 없다면 우리는 끝난 거고. 당신 탓이야. 여자가 말했다. 남자들을 방 안에 가둬두고 나만 데리고 있었잖아. 거의 2년 동안 나를 그 사람들과 나눴었지. 그럴 거면 왜 문을 잠갔던 건데? 그때는 취해 있었어. 책임자가 씁쓸하게 말했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남자들이 미쳐버려서 합성 식량 장치를 부수고 서로 싸우고 나한테는 남편이 있었어.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들었지. 숨을 못 쉬게 했지. 그 사람도 나를 혼자 갖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결국 당신은 똑같은 짓을 했어. 여자는 곁에 바위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운 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책임자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이 죽어야 했다면 당신도 결국 죽어야겠지. 달랐다고 말했잖아. 책임자가 중얼거렸다. 술이 깨면 나중에는 나누려고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단어는 나오지 못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바위를 잡아 그의 목 뒤쪽에 세게 내리쳤다. 얇은 살 아래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책임자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검은 바위 위에 피를 흘렸다. 맞아. 여자가 손을 털어내며 말했다. 마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사랑했지. 그녀는 천천히 우주선에서 멀어져 걸었다. 괴로운 기억들이 담긴 장소를 뒤로하고 눈부신 흰빛과 거대한 고요만이 있는 황무지 위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에 맞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들었던 춤곡을 흥얼거렸다. 걸을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녀는 바위 위에 몸을 눕히고 하늘을 보았다. 푸르고 텅 빈 하늘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의식을 잃었다. 100km가량 떨어진 곳, 한 나체의 소년이 돌무더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진지한 집중이 깃들어 있었고 혀끝이 입가 한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소년은 매끄럽고 붉은 자갈들을 하나씩 골라 돌무더기 앞에 정성스레 배열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는 돌들의 위치를 몇 번이고 조정했다. 그 돌무더기 아래에는 철과 콘크리트로 된 문이 있었다. 그 문 너머 작은 방에는 그가 태어난 뒤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처음 발견했던 부모와 형제들의 미라가 누워 있었다. 그는 이제 15달을 넘긴 작은 아이였지만 요즘은 걷는 모습이 제법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는 또래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성장을 가늠하곤 했다. 그들 모두는 지하 대피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방사능과 혼란 속에서 돌연변이가 된 세대였다. 그들끼리 모이면 늘 말없이 눈빛으로 서로를 살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 소녀는 언젠가 이 무리에서 중심이 되고 싶었다. 지도자라는 개념을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머릿속에서 그 뜻을 표현하는 새로운 소리를 곧 만들어낼 것 같았다. 부모들이 왜 죽었는지,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왜 모두 죽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어쩌면 사람은 일정 나이가 되면 죽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왜 형과 누나는 그 나이에 죽었을까? 부모들처럼 충분히 늙지 않았는데도 그는 깊은 생각을 털어내듯 어깨를 한번 으쓱이고 돌무더기 앞 장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괜찮았다.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자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검은 바위 사이에서 반짝이는 색색의 돌들은 유난히 예뻤다. 그러다 문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였다. 붉은 돌이 하나 너무 많았다. 소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치워냈다. 그는 잠시 돌무더기를 향해 애틋한 감사의 마음을 보내듯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다른 아이들이 모여있는 대피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오늘은 더 이상 슬퍼할 기분이 아니었다. 게다가 친구들은 뜨거운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소녀는 그 지붕을 지탱할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가던 소녀는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자갈을 배시시 웃으며 위아래로 던졌다가
입에 넣어 씹기 시작했다. 입안에서 돌의 맛이 서걱거리며 섞여들었다. 그에게 돌은 간식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 식사로는 멀리 보이는 무지개비 수정 덩어리를 먹을 생각이었다. 그것은 훨씬 맛있을 것이고 무척 기다려지는 식사였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흔들리며 갈등합니다.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의 기록이 우리에게 오래 남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